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의 주제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러워.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 200명 가까운 여성들의 모습이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쳐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에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200만 원 받고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그 6개월 이제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한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제형 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하는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투숙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 진짜 이 카메라의 이 눈이라는 게 정말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나를 찍고 있는지가 분간이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앱도 있냐면은 화면이 검은 상태인데도 촬영되고 있도록 하는 앱도 존재하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불법 촬영에 쓸 수도 있는 거죠. 2018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났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8초 동안 찍은 거예요. 찍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게 과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그건 노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게 변형될 수 있고 전파될 수 느끼지 않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적 불쾌감이 더 올바른 단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보는 사람들은 잠깐의 호기심을 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촬영했다 걸리면 조금 뭐 과태료나 그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 대상 범죄거든요. 불법 촬영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로 연락이 다 가요. 누구가 이런 짓을 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막고 또 탈법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사실 상품화돼가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그런 운영 주체는 나는 플랫폼만 깔았지 거기에 직접 올린 사람은 이런 입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생겨서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칠레를 막히는구나. 찾아도 또 중국에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그냥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우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9개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안보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범죄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특별히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그렇죠. 국내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풀었죠.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2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시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CCTV가 지금 이제 좋은 어떤 측면,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IPTV가 되게 유행인데 집안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집에서는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우리 집 안에 어떤 장치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로 제가 집 밖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저희 집을 볼 수도 있거든요. IP 카메라 같은 게 해킹을 당한다면,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뜻은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은 그걸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킹 당하면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서버를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나를 누군가 밤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사생활이 새나간 경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CCTV가 누군가의 원격 조정으로 몰래 카메라로 돌변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있는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을 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4년 동안 260여 대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했고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찍어서 보관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CCTV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꾸로 범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것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이건 뭐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 그래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그게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의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부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천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은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정확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앱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좀 더 미래에 올지 모를 그런 범죄는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피란 말 아세요? 현피 알죠. 현실 PK. PK라 그러나요? 네, 현실 PK 아니에요. 현피 뜬다. 게임하다가 현실에서 만나가지고 맞짱 뜨는. 근데 그 P가 PK인가요? 현실 PK 아닌가요? 저도 현실 맞죠? PK로 현실 알고 PK. PK 페널티킥? PK. 네. 플레이어 킬. 네. 그래서 뭐 가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걸 현피라 그러잖아요. 네. 강남역 현피 뜬다. 나와라. 제가 아는 단어는 훨씬 현피 범죄가 많이 있었지. 몇 년 전부터. PK는 몰랐지. 저도 몰랐지. 아는 척을 하지 말고 나는 페널티킥인 줄 알았지. 저도 페널티킥인 줄 알았어요. 저도 페널티킥인 줄 알았어요. 요쪽 라인은 페널티킥.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게임 속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네. 게임 속의 싸움이 현실까지 이제 옮겨 붙어서 현실에서 만나서 막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만 일이 벌어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범죄라고 보기가 쉽진 않을 텐데 현실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범죄가 될 확률이 이제 커지는 거죠. 실제로 모바일 게임 현피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2021년 3월인데요. 게임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듣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인 사람이 흉기를 숨긴 상태로 만나게 되고요. 만나서도 서로 막 이제 막 언쟁을 높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경기 양평에 사는 A씨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비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이른바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통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황당한 거는 이 현피를 뜨는 이 사건조차도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소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이걸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다른 사람들 막 몰려가서 라이브하고 막 찾아보고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게임 같은 것에 너무 중독이 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고 중에 하나가 게임에 중독된 이제 부부가 영화를 방치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9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집 근처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겐 하루 한 번만 분유를 먹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생후 3개월째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드러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 부부한테 태어난 이 아이는 몸무게가 2.15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를. 사실 100cc에서 적어도 한 160cc 정도를 하루에 6번 정도 우유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20cc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영양해저로 죽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때 했던 게임이 가상의 소녀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실제 자기 아이는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게임 속에 소녀를 키우는 것에는 몰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부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돼요. 신생아의 방치는 거의 살인과도 같은 건데. 집행유예 3년이면 그냥 내보낸다는 얘긴데.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를 들다 보니 게임에서 주로 벌어진 범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게임이 곧장 범죄로 연결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알실범죄 매주 본다고 범죄자의 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인 거죠, 사실. 게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너무 많이 몰두를 해서 게임 속의 일을 현실과 혼동을 한다거나 또는 게임 속의 일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잽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3억 넘었네요.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고요.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거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아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아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 이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했을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세계가 됐든 어떤 행위로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분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동범죄에 있어서 외국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너무 우리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피해자는 나 외국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때 그 화제가 된 얘기가 있었어요. 손정은 사건이었나요? 저 손정은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고 34개국이 수사 공조를 했던 사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1심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형밖에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손정우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좀 하라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죠. 공문을 산 게 안 보냈잖아요. 저 결국에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었고 이 손정우가 미국에 가서 아동 성착취물 한두 개만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42년이 조주빈이 너무 많다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거기는 미국은 뭐 연한이 10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잖아요. 그게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랑 다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의 시각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좀 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은 뒤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백이 아주 시간이 길거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사적 복수 또는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 제재는 정해진 사법 체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직접 처벌하거나 또는 처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히 아는 히어로들,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글을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써서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신상털이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결합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적 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또 사적 제재로 논란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N번방이 이제 너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누군지, 이 범죄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을 포함한 6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그 가담자들은 공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함과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한 SNS 계정에서 신상 공개되지 않은 이 가담자들의 신상을 하나둘씩 올라오는 계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이 SNS 운영자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설립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박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여론이 어땠나요? 그래서 댓글들이. 사실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놀랍게도 좀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법이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그 막 자경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 하나가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A씨의 사진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건 7월 중순. 지인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 음란물과 합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공개한 정보를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 이 운영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미 본인의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생각 없으십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생각 없으십니까? 그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것과 함께 좀 거론됐던 사이트였는데 배드파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법원에 판결을 받거나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 디지털 교도소와는 다르게 얼굴, 이름, 직업, 직장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딱 그런 것만 공개를 하고 비방의 댓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운영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제보를 먼저 받죠. 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양육비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우리가 곧 너를 신상 공개할 건데 먼저 좀 잘 해결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는데 실제로 당신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지급했던 근거가 있으면은 보내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결된 건이 93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사실 무시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결과를 보면 속은 시원하긴 하네요. 일단. 그렇죠. 그럼 평가가 좀 달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단순 벌금으로 이제 끝내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한번 판단받아 봐야 한다 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구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구씨 측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줄은 잘 몰랐어요. 항소심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네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이제 최근에 선고가 됐었고 항소심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어떤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맞죠. 자세하게 신상 공개를 하는 방식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다. 이런 취지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경미하게 형량을 줬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거든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일로부터 2년 지나면 그냥 선고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무죄 선고가 됐었고 두 번째는 유죄가 됐지만 경미하게 판단되었다면은 이런 거를 공적화시키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드파더스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바뀌게 되는 게 양육비 안 주면 출국 금지도 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이제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작용은 확실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쪽 범죄들이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건데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한테 누가 걸려? 전화만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을 테니까.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박아가면서 충전기를 막 얽혀 들어갔네요. 하면서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 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정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제가 누구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 가운데 실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 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좀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을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우리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점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의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계속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해져서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배불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파이라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르만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갖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